이 아이의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회사를 만들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증권사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지난해 특히 증권사들이 큰 폭의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증권사 가운데서도 좀 독특하게 업무 영역을 갖고 성공의 역사를 쓰고 계신 분입니다.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기동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그런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증권사는 증권사인데 좀 특화된 증권사란 말이죠. 네네. 소개를 한번 먼저 해주시죠. 예, 너무 좋게 소개해 주셔서 부담스럽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저희는 2000년에 설립된 코리아 RB증권을 제가 2012년에 인수하면서 네. 사명을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으로 바꿨습니다. 코리아 RB를 코리아 네, 에셋 그렇습니다. 투자로. 예. 처음 인수할 당시에는 자본 잠식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단 자본 잠식을 탈피해야 되겠죠. 네. 또 구성원들이 만성 적자 회사에 있다 보니까 다 실의에 빠져 있었는데 사기를 올려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하는 것부터 해보자 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쳤는데요. 네. 저와 저를 도와주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제일 잘하는 게 IB하고 채권이었습니다. 거기에 집중을 했는데 다행히도 시장과 맞물려서 조기에 수익 기반을 구축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자본 잠식을 탈피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그 기사도 보고 자료도 봤지만 ROE라 그러죠. 자기 네, 자본 이익률이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수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네, 한동안 증권사 수익권을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1차 연도에 당해 연도 흑자는 했고요. 누적 자본 잠식은 탈피 못했습니다만은 2차 연도 결산하면서 자본 잠식을 탈피했고,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ROE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했고, 지금까지 8년간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자본 잠식된 회사를 인수하셔가지고 네. 바로 흑자로 돌리고 8년 동안 지금 네.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신데, 그러면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으로 인수해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네.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가요?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한 게 직원 사기를 올려야 했습니다. 네. 어떻게 사기를 올리셨나요? 직원들이 사기가 올라가는 건 회사가 이익이 나는 게 제일 큰 거겠죠. 네. 여러 가지 복지나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당장 회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거에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게 가장 큰 사기 양양책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바로 당해 연도 흑자 기조를 하면서 저절로 직원들의 사기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증권사 하면은 당연히 개인 영업, 네. 리테일이라 그러죠. 네. 그걸 하는데 그 업무 자체를 없앴다고. 그렇습니다. 하던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는 네. 제가 인수하기 전에 회사는 단순 중개와 개인 간 거래 선물, 네. 중개 업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소형사가 리테일 비즈니스 하는 건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워낙 많은 지점 네트워크를 결성해야 되고 거기에 IT, 건물 투자, 장비 투자, 인원 투자, 이게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리테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데 조그만 회사 그렇게 할 인프라 투자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수수료도 뭐 당연히 거의 못 예, 받는다고 봐야 되고. 거의 제로에 가까이 네. 볼펜값 나올 정도로 갔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얽매여서는 살 수가 없다 해서 저희는 제가 인수하자마자 소위 말하는 그 온라인 거래하는 HTS를 끊어버렸습니다. 네.
선물 거래도 라인을 끊어버렸습니다. 증권사 하면 HTS인데 HTS를 그렇습니다. 없애버렸네요.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많았고 외부적으로도 의아해했습니다. 네. 어떻게 증권회사가 온라인 거래 시대에 온라인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인을 끊느냐 했는데 저희는 거기에 투자할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빠른 시간 내에 흑자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하자. IB 업무와 채권 업무에 집중을 하자. 네. 그게 주요했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 흑자 행진을 지금 해오고 계시고, 그리고 지난 2019년이죠. 19년에는 주식시장에 이제 상장, 그러니까 네, IPO를 그렇습니다. 해서 예. 지금 뭐 3년째네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이 상장을 뭐 하는 이유는, 상장을 하는 이유는 거기서 또 공모 자금을 토대로 뭐 그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럴 텐데, 상장 이후에 기대하셨던 대로 어떻게 성과를 거두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연속 흑자 기조를 달성한 다음에 2019년 11월 달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저희가 코스닥 상장할 때는 증권사가 12년 동안 한 번도 상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시 상장한 증권사가 12년 만에 이제 네, 그 전에 있었는데 등장한 12년 거죠? 동안 없다가 저희가 네. 이제 12년 만에 그 등장을 하니까 사회적 주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한편으로 주목도 받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그 해가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고 네. 일본이 또 우리를 소부장. 태클을 예. 걸었지 않습니까? 네. 뭐 아래 공포다, 뭐 디프레션이다 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돌파를 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네. 상장을 한 이유는 말씀대로 제일 큰 거는 금융은 신뢰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상장한 그 자체가 신뢰성을 높이는, 그냥 검증을 받은 회사가 되는 거니까 좀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자금 조달 수단이 또 하나 더 늘어났죠. 공모를 할 수 있다는 것. 안정적인 자금 조달 수단을. 그러면 금융은 레버리지 영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키려면 자본금이 늘어나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 부수적으로 또 하나 도움되는 거는 상장을 하니까 우수한 직원들이 또 영입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탄력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인수할 때 직원이 35명인데 네. 지금은 그 당시에 있던 지점, 영업 지점을 다 폐쇄를 하고도 한 220명이 넘었습니다. 사장님은 원래 은행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직장생활 하신 거죠? 네, 그러시다가 지점장 하시고 이제 부국증권으로 옮기셔서 부사장까지 하시고 이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리아 RB를 인수해서 코리아 SS 투자로 바꿔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네. 이제 오고 계시는데 경영 철학과 어떻게 그간의 회사를 키워오는데 잘 이렇게 맞아 떨어졌습니까? 예, 제가 은행에 있다가 증권회사라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죠. 네. 제가 사회 첫 발을 은행에 딛고 한 15년간 근무하면서 이제 기업금융지점장까지 하다가 2000년에 네. 자본시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벌써 여의도 생활 시작한 지도 한 21, 2년 됐네요. 그렇네요. 네. 예. 세월이 참 강산이 빠릅니다. 2번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은행과 증권회사, 뭐 금융기관이니까 같은 금융을 한다는 차원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은행은 저절로 돌아가는 영업이 가능하고 증권회사는 자전거 페달 밟듯이 밟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은행은 예금이란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평잔이, 물론 평잔을 쌓는 게 힘들지만 한번 평잔이 쌓이고 대출이라는 무기가 평잔이 쌓이면은 일요일에도 이자가 들어오죠. 네. 증권회사는 일요일에 안 들어옵니다. 은행과 증권사의 차이는 우리 수수료 차이니까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예, 수수료의 차이.
예. 지금은 평잔 영업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예. 은행에 비해서는 평잔 영업보다는 수수료 영업이 크죠. 그러니까 페달을 밟지 않으면 바로 멈춥니다. 증권사가 그만큼 어렵다. 예, 그래서 야생마적인 기질이 필요한 데가 증권회사이고, 제가 은행 경험을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저희가 거래하는 회사와 동반 성장하는 걸 굉장히 중시하고, 그 회사들이 동반 성장을 해줘야만 저희의 먹거리가 또 있는 거죠. 네. 다 없어지고 나서는 저희가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키워가기 위해서 리스크의 잣대가 참 중요한데, 증권회사 리스크도 잘 관리가 되고 있었지만 은행의 리스크 관리는 조금 더 강화되어 있었죠. 저는 그게 큰 무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때의 증권회사. 경험이. 네. 네. 그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또 그 기준. 물론 이제 증권회사 와서는 너무 기준이 강한 거 아니냐 하는 고객들이 그걸 불만을 좀 가졌습니다. 네. 왜 은행 마인드를 하냐? 증권사 마인드를 하지 않고. 근데 저는 그걸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게 잠시 고객들이 불편할지 몰라도 고객 회사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걸 결과적으로 아시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점이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그 커리어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코리아 에셋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 대체 거래 그리고 네. IB 네. 기업금융 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특히 또 중소 벤처 전문 증권사다, 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다 뭐 네, 이렇게 포지셔닝이 돼 있잖아요. 예, 예. 뭐 인식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그 사장님의 경험 그리고 네. 철학이 녹아 들어갔던 것 같은데 뭐 당연히 그게 잘 먹혀서 작동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계시는 거죠. 예. 네. 그 중소기업 말씀하시는데, 예. 장사님, 그 우리나라 기업체 중에 대기업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숫자로, 기업 숫자로. 대기업이 뭐 한 2% 되는 건가요? 2%도 안 됩니다. 2%안 예, 되는 1% 거지. 됩니다. 예. 예. 잘 아시네요. 그래도. 보통 이렇게 여쭤보면 정확하게 한 뭐- 20%, 30% 안 되냐 그러는데 1% 됩니다. 예. 반대로 얘기하면 중소기업이 한 99% 된다는 얘기고, 예. 고용의 88%를 중소기업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은행 생활할 때도 그렇고 증권에서 와서도 방점을 찍은 게, 국가의 대들보, 더구나 또 이 저금리 시대, 저성장 시대, 호실업 시대에 네. 해결책은 중소기업을 키워야 된다. 대기업, 중후장대 산업은 이미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자동화되고 해외로 나가고. 네. 이 성장은 되는데 경제적 기여는 크지만 고용의 기회는 자동화, 해외 상당히 줄었죠. 그걸 중소기업이 더 떠안는 겁니다. 또 벤처기업이 떠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의 방점을 찍은 이유는 저희 비즈니스도 하지만 소명감이다. 중소기업을 발전시켜야지 고실업, 저성장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상생, 동반성장 뭐 이런 그렇습니다. 뭐 거창한 건 가치를 아니고 두고, 결국 예. 저희도 돈 벌자고 하는 것이지만 아, 돈 벌 네. 대상을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명분과 실리를 다뭐 그렇죠.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지 저희가 비즈니스가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중기 특화 증권사가 저희가 최초로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마음대로 붙인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6개 증권사를 처음엔 5개였다가 1개를 늘렸습니다만 중기 특화 증권사로 선정되고, 그 다음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창투사보다 한 단계 높은 신기사 네. 매너를 신기술금융 투자회사를 네. 저희가 증권회사 중에서 최초로 1호 라이선스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1호 라이선스 받은 이후로는 증권사 한 20여 개 이상이 다 뭐 신기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기업들한테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느냐. 아까 장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중소기업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제일 큰 애로사항이 자금 조달입니다. 네. 신용도가 대기업에 비해서 낮고 아무래도 은행의 문턱은 높고, 여기에 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자금을 구할 수 있게 할 것이냐,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네.
거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임무고, 특히 또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자금 조달만으로 되지 않고 지속적인 자금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벤처가 처음 출발해가지고 IPO 살아남아서 IPO 된 데까지 대강 한 10년 걸리거든요. 네. 잘 되면은. 바이오 기업은 한 15년에서 20년 걸립니다. 벤처 살아남는 기업도 뭐 뭐 100개, 적지만 100개 중에 3개다 뭐 이런 얘기도 살아남더라도 있는데, 예, 예. 살아남더라도 예, 그런 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데스밸리라 해서 죽음의 계곡을 넘어야 그렇죠. 되는데 예. 처음 투자해서 팔로원으로 계속적 투자를 해주지 않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게 성장 단계별 맞춤 투자를 해드린다. 예. 그 단계별로 필요한 투자를 해드린다. 이런 전략을 갖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시대 그동안에 이제 그 성공의 역사를 쓰셨고 시간이 또 많이 흘렀는데 앞으로 개인 고객 영업은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수치적으로 봐도 그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2019년에 하루에 9조 3천억, 네. 20년에는 27조, 네. 21년에는 28조 하루 거래량이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네. 개인 비중을 보더라도 2019년에는 65%였는데 지금 21년 작년은 73%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엄청난 완전히 거죠. 네.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증권회사들이 리테일 비즈니스가 큰 부분에서만 상당한 수익을 거뒀죠. 저희는 뭐 그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리테일 비즈니스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네. 이제까지 중점을 두지 않은 거를 이제는 좀 더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더구나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 디지털로 무장된 세대들이 네. 온라인으로 좀 하고 있고, 이제 메타버스 증권사가 생길 정도의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일반 전통적인 리테일 비즈니스가 아니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리테일 네. 비즈니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간에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이 이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ESG 경영이 지금 우리 뭐 기업들 또 뭐 정부 공공기관의 어떤 의무 사항이 지금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ESG 그 용어 자체가 낯설 때부터 네. 그쪽 그 투자를 하셨다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말씀대로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무를 시작할 때는 ESG라는 단어조차도 그렇게 회자되지가 않았을 때입니다. 생소한 단어이고, 생소하다기보다도 회자되지가 않았죠. 네. 한 20여 년 됐으니까요.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의 금융은 저희 회사 비즈니스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단순히 수익 추구하는 일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후손들을 위해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고, 산업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금융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금융 차원에서는 저희가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신재생 에너지 본부란 거를 증권회사 최초로 제가 만들었었죠. 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제주도에 가면 이 애월 밑에 한경면에 가면은 그 바다에 해상 풍력 발전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기사로만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최대라는 기록이 좀 많은데요. 해상 풍력을 탐라 해상 풍력 최초로 저희가 했고, 또 군산에 가면은 전 세계 그때 만들 당시에는 세계 최대 수상 태양광 발전소도 저희가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최근에는 전남 고흥 해창만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지금 완공 단계에 들어갔고요. 네. 새만금 아시죠? 거기에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대규모로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1호 사업도 저희가 했습니다. 아, 예, 저희가 이제 회사 규모는 아직 뭐 더 커야 하지만 최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뭐 감독 당국한테도 좀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소형 증권사
시지만 또 나눔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앞으로의 비전 또 한 말씀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사실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회사가 제일 비전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비전을 제시한다는 게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CEO가 어떤 비전을 너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은 조직은 딱 그만큼만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리더 자체가 변화에 잘 적응을 해야 되고 임직원들이 변화에 잘 적응하도록 조직 분위기를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제일 큰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하고 있다면은 굳이 말씀드린다면 우리 아이의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회사를 만들자 이렇게 선언적인 걸 하는데 직원들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담긴 뜻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럼 주관적이죠. 우리 아이의 친구들이 좋아하는 객관적인 회사를 만들자. 네. 한 그 어린 맑은 눈동자를 가진 아이의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회사면 그건 가슴이 쓸리는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나눔 활동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기업의 이윤 추구와 사회 공헌 활동은 우선순위를 두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창업 초기 때부터 자본 잠식 때부터 직원들하고 동시에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회 공헌 활동, 네. 나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활동도 더 계속하고 있는데 요즘 사회적 거리 운동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합니다만은 방역 지침 지키면서 네. 지난주에도 나눔 활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뭐 지금도 해외 시장을 계속 개척해 나가 계시겠지만 해외에서도 더 이렇게 뻗어나가는 증권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기업, 중소기업과 상생의 가치를 추구해오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는 개인 고객들과도 더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실 것으로 이렇게 믿게 되는데요.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기동호 대표와의 이슈앤 피플 대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